예,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경제플러스입니다.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다음 달이면 이제 봄 이사철인데 네. 지금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죠. 이게 실제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전세가 상승세 추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현재 잡히고 있는데요. 예. 일단 지난주 상황을 보면요. 전세 가격 전체 평균입니다. 이거는 전주 대비해서 0.01%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이거 좀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수도권은 상승폭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고 예. 서울은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모두 전세 가격 자체는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에 지방은 하락세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전세 수요가 많은 곳은 서울과 수도권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전체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작년 중반부터 해서 오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특히 이제 서울 전세값을 저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되는데 서울 전세값 같은 경우는 9개월째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부터 누적 상승률을 지금까지 따져본다면 예. 4%포인트가 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년 만에 4% 이상 올랐다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이게 네. 동네마다 좀 다른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통계의 함정이라고도 하죠. 이제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물론 있을 반대로 예. 내가 사는 지역은 더 올랐는데 이거밖에 안 오른다고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거는 추세를 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을 따져보자면 뭐 서울과 수도권 지역, 서울 지역 안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3월이면은 학군 수요 같은 게 이제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뭐 학원이나 학교 같은 것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은 조금 더 전세 가격, 월세 가격까지 포함해서 더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장에서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를 한 가지 전해드리자면 그게 궁금해요. 또. 네, 제가 오늘 뉴스 들어오기 전에 이제 서울의 한 지역 그 공인중개사 분과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흐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작년까지는 비교적 전세나 월세 매물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빠르게 그런 좋은 매물들부터 이제 소화가 되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최근 올해 들어서는 가격 인상과 동반해서 이런 매물들이 빠르게 소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 좋은 전세 매물은 이미 뭐 더 동났다. 뭐 이런 얘기네요. 지역별로 다르긴 하지만 제가 통화했던 지역은 학군 수요가 좀 몰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드러지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학군 수요를 아까도 그렇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전세로만 지금 몰리는 상황, 현상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매매가는 지금 꽁꽁 얼어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맞습니다. 왜 전세 쪽으로만 이렇게 몰리고 있는 거죠? 집을 사서 내가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 집 살 시기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은 여러 가지 집값의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감당해야 할 때 이자 부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었을 때 예. 집을 사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관망하면서 기다렸다가 그 관망하면서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는 내가 전세로 들어가겠다 이런 수요가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네. 집값이 계속 이제 매매가가 지금 좀 이런 상황이고 얼어붙은 상황이고 지금 사면은 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네. 그럼 전세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당분간은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게요. 일단은 집값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금리입니다. 금리가 일단은 꺾이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5.5%, 우리나라 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3.5%. 이 고금리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아마 한국은행도 조만간에 이제 금통위를 열 예정이지만 예.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 동결된 상태는 아마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전세의 경우에도 전세 대출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아무래도 이제 매매가보다 좀 낮다 보니까 그 부담이 좀 덜해서 그런 겁니까? 덜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사실 이제 전세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내렸어요. 내린 영향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부담을 덜 갖고 뭐 전세를 갱신하는데 그런 대출을 쓴다거나 이런 분들도 많아졌고요. 또 하나 예. 최근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요즘에 볼 수 없는 1%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전세 기회가 대출에만 한정된 아니요. 그런 건 그건 아니지만 아니잖아요? 그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부부들이 아무래도 많겠죠. 신혼부부들이 이런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해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전세를 이제 갈아타는 이런 그렇군요. 수요들도 여기에 작용을 했다. 앞서 추세가 좀 이어질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네.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이게 의견이 좀 제각각이라 네.
좀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좀 갈리긴 하지만 이거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가장 정확하게 적용되는 시장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특히 전세만큼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특히 이제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는 신규로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라든지 전세 매물들이 예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주 물량,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올해 만여 가구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예. 작년에는 3만여 가구 정도 지금 수준이었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군요. 네, 지금 또 이 전세 매물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세 매물 역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한 3만 3,500여 건인데 이게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예. 한 34% 가량 정도 감소한 규모니까 이렇게 매물이 절대적으로 줄면 가격은 기본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 정도 추이면 절대적으로 줄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까, 저게? 추세를 저희가 아까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매물이 늘어날 여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추세, 그러니까 네네. 즉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이런 추세 자체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볼 꺾이지 수 있는 않는다. 예. 이 전세 수요가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 보증금 문제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자, 올해 들어서도 지금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세 보증 사고가 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던데. 네. 지난 1월에만요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을 따져보니까 3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네, 이게 사고 건수로 따지면 1,333건이고요. 이게 작년 같은 1월과 비교를 해봤을 때 30% 넘게 급증을 한 겁니다. 작년 전체 사고액을 집계를 해보니까 4조 3천여억 원 정도 됐고요. 사고 건수가 19,300여 건 정도 됐거든요. 예. 만약에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지금 1월에만 3천억 원 가까이 이런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올해 아마 작년보다 더 많은 사고 금액, 사고 건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추세에 있는 상황. 원인이 궁금합니다. 전세 사기 여파가 이어진다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일단은 역전세 현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높게 역전 추월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예.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바뀌었을 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고 이게 바로 전세 보증금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 사기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사실 그 역전세라는 개념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는 많이 낮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 내 다른 지역? 맞습니다. 보통? 전체 평균으로 봐도 한 60% 정도에서 70%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긴 한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세 사기가 심하게 발생했던 지역들 그리고 이제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가 소위 그 깡통 전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깡통 전세를 따지는 비율이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중이 80%를 넘는 깡통 전세로 분류를 하는데 그 80%를 넘는 비중이 지방 같은 경우는 절반을 넘어서는 지역들이 상당수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이제 전세가율이 슬금슬금 지금 오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전세 수요가 많아지니까.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쵸. 여전히 50%대의 그 전세가율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수준은 아닌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비아파트 부분.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빌라라든지 예. 아니면 연립주택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은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지역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세 보증금 사고가 터질 수 있는 잠재 위험 지역이다. 이렇게 볼 그렇군요.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세가가 오르는 와중에 서울 아파트 분양가 이거 왜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건지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네. 왜 그런 겁니까? 일단 많이 올랐어요. 서울 지역만 보면 아파트 분양가가요. 지금 평당 3천만 원 예. 돌파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2천만 원 수준이었다가 3천만 원으로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더 비싼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4천만 원을 넘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 작년 1월에 정부 대책에 의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을 제외하고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주변 시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분양가를 좀 억누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가 되니까 예. 이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특히 이제 민간 분양 아파트 단지에서 분양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해제가 좀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다른 원인은 없습니까? 그럼? 다른 원인을 따져보자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서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요. 특히 이제 건설할 때 쓰는 공사비
예. 예를 들면 레미콘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멘트 가격 같은 것들이 2년 전,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뭐 적게는 30%, 많게는 50% 이상 오른 건축 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건설사들이 견디지 못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가 되자 한꺼번에 공사비에 반영을 하면서 예. 분양가가 이렇게 갑자기 팍 뛰어버리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 저희가 주요 소식에서도 이제 뭐 그 건설사들 뭐 줄도산하고 있다, 지방이긴 합니다만 네. 그런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건설업계 좀 이렇게 찬바람이 불고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건설업계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 부담을 좀 소비자들에게 좀 전가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네. 그런 건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진행하는 그런 뭐 아파트 단지나 그 지역에서는 예. 이 건설사와 조합 간의 공사비를 둘러싼 분쟁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죠. 건설사는 예전에 계약했던 그 공사비로는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본인들이 어려운 것도 있을 거고요. 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공사비가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소위 분담금이 뭐 몇십 퍼센트 갑자기 늘어나 버리는 이런 결과를 갖게 되기 때문에 예. 이 분담금 분담을 안고서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분쟁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요즘 것이고. 분담금이 너무 많다는 그 이슈도 좀 뉴스도 많이 나오더군요.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 근데 지역에서. 이제 하나의 딜레마는 건설사들 입장에서 분양가에 이렇게 높아진 인건비나 공사비를 반영을 해서 분양가를 높이면 다 좋은데 이게 또 시장에서 다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즉 분양가를 높여서 분양을 시행했더니 정작 청약은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넣었는데 실제 계약 단계에서 분양가 부담 때문에 나 계약 못하겠다 그래서 계약을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미분양이 발생해버리는 서울 지역에서도 그런 단지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나 분양가가 높다면 그런 현상이 더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청약 뭐 해놓고는 보는데 네. 당첨된 다음에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일종의 딜레마인 게 분양가 상한제가 여전히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청약이 과열되는 양상이 일어나고요. 여기에 당첨되는 분들은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소위 로또 청약이 당첨됐다. 이런 얘기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이유. 여전히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양가를 잡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분양가 상한제가 일차적인 어떤 그 필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예. 분양가 상한제가 문제가 뭐냐면 주변 시세 지역의 최소 30%에서 40% 정도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도록 강제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가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의 적용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건설사들이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는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고지고대로 다 적용할 경우에는 건설사들이 분양에 소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신규 주택이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가 않게 되죠.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그렇다고 해서 다 해제해 버린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합원들이나 일반 분양자들 입장에선 너무나 높아진 분양가 부담 때문에 실제로 계약을 포기해버린 이런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의 분양가 상한제를 좀 개선을 해서 예. 시장의 물가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정도로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하나가 제시가 되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안 중에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적정 분양가를 심사를 하는 그런 위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권고 수준에 그쳐 있는데 이런 위원회들의 운영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방법들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 경제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